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기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15일 기준으로 더욱더 큰 폭인 1%포인트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했는데요. 작년 10월 16일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하한 뒤 금리 인하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우리나라 역시 이렇게 미국이 파격적인 두 번의 금리 인하로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에 발맞춰 미국에 비해서는 작지만 빅컷이라 불릴 만큼 큰 폭의 0.5%포인트로 기준금리 인하를 감행하게 되죠. 이렇게 금리 인하가 파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던 2000년대 말처럼 세계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다는 것을 뜻함에도 아직도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역대 최저가 되면서 가계부채 대관을 건드린다느니 다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느니 하며 끝끝내 호도를 하는 미친 언론들도 남아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들의 말처럼 부동산만은 안전자산이라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며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까요? 아니면 역대 최저의 금리인 만큼 역대 최고의 폭락세를 보일까요?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는 왜 인하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계적인 질병 문제가 터지면서 수출 등이 급격히 둔화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무역이 둔화되니 원유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하면서 유가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하락하게 된 것이고요. 이로 인해 중동에서는 유가를 조절하기 위해 원유 생산량을 감산하자고 러시아에게 제안을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를 거절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생산원가가 높은 셰일 오일의 경우 배럴당 40달러는 유지해야 채산성이 생기는데 유가가 30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이 셰일 사업들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을 본 러시아는 이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 계속 저유가를 유지하기를 바랬으니까요. 이렇게 수출 둔화, 소비 감소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되고 있었던 자영업이나 기업들 여기에 유가마저 급락하면서 화폐를 아무리 생산해도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마땅히 투자할 곳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주식에 투자하자니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부동산에 투기하자니 이는 생산성이 없어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예전 일본 부동산 버블을 보고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어왔던 각국에서는 추후 터지게 되면 더 큰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경기 침체와 함께 자금 유동성이 경직되니 금리가 인하하게 된 것이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보다 금이나 채권, 달러 등 안전자산이면서 환금이 용이한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거나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 경색이 해결되는 분위기일까요? 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오늘 증시는 다시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2.93%, S&P 500 지수는 11.98%, 나스닥 지수는 12.32%가 떨어지며 얼마 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던 3월 9일과 12일보다 훨씬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증시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두바이유가 4%, 브렌트유는 11.2%, 텍사스유는 9.6%나 폭락하면서 텍사스유의 경우는 30달러 선이 깨지는 등의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생겨난 일인데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유동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기는커녕 사람들에겐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심리로 다가오면서 유동성이 더욱 경직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며 다른 이유로 인해 최근이 아니라 이전부터 생겨난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전체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 유동성에서 2년 내 사용 가능한 통화량을 나타내는 M2 통화량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초이노믹스가 실시되면서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출까지 잔뜩 받아 부동산 투기만 하고 있으니 필연적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단기 자금은 급격히 줄어들고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에만 묶여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2017년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로 인해 안정되는 듯 했으나 이미 많은 금액이 부동산에 묶였기에 줄어들어 버린 단기자금 유동성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고, 이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니 생산이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 되었고요. 여기에 작년에는 미중 무역전쟁, 올해에는 질병 문제에 이어 유가 하락 문제까지 터지면서 수출이 원활하지 않으니 단기 자금 유동성은 더더욱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금값이 상승한 것에 이어 말부터는 미국의 채권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만 몰리게 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더더욱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국내 소비 감소에 이어 해외 수출 감소까지 이어지게 되니 그 타격은 외국에 비해 더욱 심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 금값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금리 인하로 인해 다른 투자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며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금값이 떨어진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그 파생 상품 등을 선물 거래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초기 증거금을 예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초기 증거금 이상으로 가치가 떨어질 경우 역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에 이 초기 증거금에 대해서도 변동폭에 따라 일일 정산을 하여 그 리스크까지도 막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증시가 출렁대고 있지만 결국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을 때는 손실된 초기 증거금을 메꿔야 하기에 당장 넣어야 할 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유독 금만이 소폭의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이렇게 점점 더 여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금을 메꾸다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결국은 안전자산인 금을 팔아서까지라도 급하게 증거금을 메꾸는 사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안전자산에서 수익이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력이 한계까지 다다랐다는 뜻이며, 이는 경기 침체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죠. 이렇게 경기 침체로 인해 유동성 경직이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도박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생산성은 전혀 없고 오로지 유입되는 유동성을 중심으로 가격만 높였던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유동성이 경직됨에 따라 자금의 유입은 없고 늘어난 집값으로 인한 이자 부담, 점점 더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은 꾸준히 늘어나니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 와중에 금리 인하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한다고요? 반대로 사람들의 심리가 더욱 꽁꽁 얼어붙어 세계적으로 급격한 유동성 경직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18년부터 시행된 IFRS 9으로 미래 손실까지 대비한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만 하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예대율로 인해 가계대출 위험성 비중이 15% 가산되고 기업대출의 위험성 비중이 15% 감산되면서 은행별로 97에서 98%의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급격히 예대율을 맞췄기에 가계대출을 줄이고 예금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예금은 줄이고 대출은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금리 인하로 인해 코픽스가 떨어지면서 주택자금 대출의 이자는 잠시 낮아질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이는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대율을 맞추기 위한 은행의 상황으로 시중금리는 반대로 조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는 작년 10월에 금리 인하 때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금방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는 데다 그간 정부에서 시행했던 수많은 정책들로 인해 예전에는 그렇게 호도를 많이 하던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투기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집값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실물 자산 중 자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뜬다고 하거나 다주택자 버티기가 유리해진다고 하며 최근에는 금매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장렬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오히려 강남권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4, 5억 금매에 대한 기사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경매 물량 역시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또 한 놀부심보를 가진 유튜버는 금리 인하는 무조건 유동성 확대와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고 개뿔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고요.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 및 가계부채 증가는 경기가 제대로 돌아갈 때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기 침체 때는 오히려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며 반대 흐름으로 가는 것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충분히 겪었음에도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바보 같은 분석을 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커진다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유동성은 부동산에 박혀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며, 시중에 돌고 있는 유동성은 오히려 급격히 경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안전자산 중 수혜를 입는 채권이 급등하는 동안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이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경제위기가 닥쳐 있기에 이제는 하루빨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굴 죽이려고 유동성이 확대된다느니 집값이 올라간다느니 헛소리를 짓거려대고 있나요? 금리 인하로 오히려 세계는 더 위험해졌고 주식시장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황금성이 떨어지기에 조금 더 늦게 반영되고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반영되는 부동산 시장 역시 장기간에 걸쳐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품이 많이 낀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그 거품이 빠지면서 전례 없는 폭락세를 맞게 될 것이고요. 경제 위기 때는 자산을 잃기는 쉬우며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살기 위해 당신의 자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결국 자산을 잘 지키기만 해도 당신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 것이며, 반대로 이때 저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급격히 떨어진 집값으로 인해 평생을 하우스 푸어로 집값보다 많아진 대출을 갚으며 앞으로의 인생이 피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